어둠이 내려앉은 바다. 그곳엔 경계선도 이정표도 없다. 그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버지가 그래왔듯이 가족을 위한 고된 삶이 이어질 뿐이다. 그날도 그랬다. 하지만 정적을 깨는 단 한마디에 이들의 삶은 경계선과 이념의 굴레로 더 쉬워졌다. 앞코에 걸로! 앞코에 걸로! 바다에도 이들의 미래에도 짙은 안개가 짓누르던 밤이었다. 매일 300여 척의 어선이 만선을 꿈꾸며 오가는 속초항. 누군가에겐 녹록치 않은 삶을 일궈야 하는 터전. 누군가에겐 즐거운 추억이 담긴 관광지이자 휴양지. 그리고 또 누군가에겐 벗어나지 못하고 되돌아오는 고통의 굴레. 김성학에게 속초는 이 모든 것이 담긴 고향이다. 배터리를 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배터리? 배터리를 어저께 새로 꼈거든요. 안 돼서. 4개나 꼈는데 왜 안 되지? 전원이 뭐 들어오지를 않으니. 그날 이후 그는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 나도 가도 돼? 네? 나도 가면 안 돼? 놔두고 갔어요. 그러면 그 혹시 CD 플레이어기 같은 거 있나요? 있어. 어떻게 생겼어요 여기는? 다 없어. CD 플레이어. 이렇게 필요 없고 조그만 걸로. 그만 거고. 네. 내려오면 같이 내가 그것도 저런 거예요. 저런 건데 요만해. 그럼 내려올까요? 예, 내려오시면은. 그리고 그거 좀 잘 봐주세요. 아무 이상 없는 건데 그거 기술자가 아니라서 못 보겠어요. 수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예. 가세요. 그 신광전파사라고 주황동에 옛날에 있었습니다. 일을 하면서 그거를 인수 맡으라 그러니 아버지 저 오징어 배 타고 나가서 오징어 잡아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그거 인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간 게 바로 북한에 이제 끌려가게 된 거죠. 김성학과 같은 배에 탔던 김춘삼.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9살 때. 그래서 생계가 곤란했죠. 가족들도 있고. 그런데 그냥 자연스럽게 배를 타게 됐다고 보시면 돼요. 어려도. 그의 나이 고작 15살의 중학생이었다. 그리고 한홍구 선생님 말씀 듣고 네 그렇게 순서대로 할게요. 예. 하나 제주기. 그동안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오늘 국회에서 이분들의 발언을 듣는 동생이 있었는데 북에 잡혀가 있는 동안에 막내 동생이 사망을 했죠. 이제 아파서 돌아갔다고 그러는데 사실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달리 방법이 없죠. 예. 이제 좀 앉읍시다. 고마워요. 고생하셨어요. 아니 너무 뭐 저희가 잘하셔서. 잘 못해줘서 무슨 하여튼 너무 저희- 잘하셨어요. 예. 하여튼 난 오랜 망설임 끝에 심은섭은 고향으로 향하는 버스에 오르기로 했다. 그 배탈 무렵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도저히 배를 안 타면은 이 생계가 살아가기 어려우니까 이제 오징어 잡으러 나가게 됐죠. 대구 북한에 갔다 와가지고는 죽어도 배를 타지 말아야지 하고서 그 결심하고 내가 73년도 막바로 그냥 서울로 올라온 거야. 네, 기억납니다. 이때가 오징어가 제일 많이 날 때죠. 그 우리가 이제 들어올 적에 구경하러 나온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예, 맞습니다. 이 성형 이배 우리. 야, 참나. 야, 50년 됐으니 이건 뭐, 아유. 1972년 9월 7일 속초항. 가족을 보러 나온 수많은 인파 사이로 납북됐던 어선 7척과 160명의 선원이 귀환했다. 승혜호 역시 그중 하나였다. 아, 이제는 정말 남쪽으로 우리 집으로 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이제 넘어오면서 북에서 준 것들 다 벗어버리고 우리 옷으로 갈아입고. 근데 내려서 보송주로 채워가지고 그 합동수사반이 내려왔는 그 속초 시청으로 가죠. 죄인으로 생각하고 보송을 채웠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귀환의 감격도 잠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집이 아닌 낯선 해동 여인숙. 그때 밤에 뭐 12시 아니면 1시 그 사이에 이제 불러내가지고 소위 굴비 엮듯이 5명 또는 7명, 10명 정도 이렇게 해서 그 바로 속초 시청 앞에 연숙이 많이 있었어요. 그 연숙에 가서 조서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된 거지요. 귀환 어부들은 속초시청 회의실에 감금된 채 길 건너 작은 여인숙에서 신문을 받았다. 경찰서로부터 불과 110m의 거리였다. 과연 이곳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당시 작성됐던 내무부 문서. 귀환과 동시에 8일간의 신문을 지시하고 있다. 명백한 불법 구금이다. 이후 선장과 기관장의 구속 지침이 내려졌고 그제야 형식적인 조서가 꾸며졌다. 조서 받을 때 그 사람들이 이미 다 써요. 그리고 보고 사인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인이 아니라 옛날엔 지장 찍었죠?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너 북한에 가서 지령 있는 거 대라. 처음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끼 봐. 이거 완전 빨갱이 됐네. 그래. 그다음부터 이제 두들겨 패는 거예요, 거기서.
방공은 제1로 삼는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북한에 갔다 1년 동안을 갔다 왔으니까 걔들은 우리 보고 간첩 중에 제일 간첩이다. 빨개 새끼들이다. 부르라. 불 때는 석탄을 저희가 날랐어요. 지정된 장소에서. 그래서 산에서 미끄러져 갖고 발목을 부러뜨려서 발목이 부러지는 바람에 북쪽에서 병원에서 한 2달 있었다고 해서 저는 구속됐습니다. 16살에. 조금이라도 특이점이 있는 선원 역시 전원 구속. 나이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견디기 힘든 고문이 자행됐다. 그렇게 어부들은 자신도 모르게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이 되어 있었다. 인간으로서는 할 짓이 아니야, 이거는. 내가 조금이라도 간첩 혐의가 있었거나 어떤 간첩으로 활동한 부분이 있었다면은 그렇게 고문은 어쩔 수 없어. 내가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 이거는 없는 사람을 세상에 만드는 이런 세상은 이거는 아니야. 아, 애들 다 알지. 그러니까. 덤들어. 아이고, 없어요. 승혜호의 맏형격인 김상호. 예, 그럼 혼자 있지. 밥 누가 해줘? 밥 내가 해 먹지. 뭐. 기사이 나빠가지고 어떻게 속초로 온다는 게 제대로 오지도 못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부가들한테 잡혀가가지고 나는 간 사람은 간 사람대로 고생했고 집에 남아있는 가족들은 가족대로 고생했고 승혜호 선원들끼리 만난 거는 거의 없어. 거의 없어. 이 사람은 어디 갔는지도 같이 갔던 사람들은 어디 갔는 줄도 모르고 그리고 여기서 살던 사람들이 아까 춘삼이하고 성학이하고 이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도 바로 여기서 살았어. 이 동네에서. 그날 이후 세상에 갇혀버린 21명의 선원들. 부푼 꿈을 안고 출항했던 이곳에서 더 이상 그들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 선원들 대부분은 이 마을의 형이자 동생이었다. 하지만 이제 연락이 닿는 선원은 고작 5명. 그마저도 1명은 최근 종적을 감춘 상태다. 그 성혜호는 그 나이가 어린 애들이 주로 많이 탔죠. 그 김명수 씨, 그리고 김본수 씨, 최옥일 씨, 최완길. 그다음에 용수 이런 애들은 뭐 아버지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뭐 고기 오징어 잡아서 선물을 사주려고 어느 날 갑자기 배를 이제 오징어 잡으러 나가게 됐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사할 때만 해도 적어도 지금 15년 전만 해도 김명수 씨를 한번 만났죠. 사실은 그런 이제 가슴 아픈 얘기 했지만은 그 언젠가는 이게 일이 밝혀지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동해에서 택시 한다고 했을 때가 마지막 인연이었죠. 그리고 어느 날 소식이 없더라고요. 승혜호 선원 김영수가 얼마 전까지 택시를 운전했다는 곳이다. 이곳에서 과연 그를 만날 수 있을까? 여기 중앙운수 쳐봐요. 중앙운수요? 네. 거기 찾아가서 물어봐요.
거기서 택시를 나랑 같이 했었거든. 예, 아저씨. 저기 예전에 어달리 쪽에 사는 김영수 씨 있죠? 그 사람 전화번호 혹시 어떻게 알 수 없어요? 등대 사는 사람? 등대 사는 사람. 예, 예. 그 택시 운전하고 계시는 어르신 혹시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그 이름이 뭐요? 김영수요. 속초에 계셨다가 오셨다고. 예. 집은 알아요? 몰라요. 교회 밑에 가면 오른쪽으로 새파란 대문집. 파란 대문 있고 그 앞에 묘등이 묘 없지? 묘가 없어지고 김영수는 왜 세상을 피해 이곳에 숨어 있는 것일까? 어렵게 그의 집을 찾았다. 하지만 끝내 모습을 나타내지 않은 김영수. 김영수 형님 같은 경우도 선뜻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도 2001년도에 제가 집을 줬을 때 담당 경찰관이 와서 돈 어디서 나서 집을 줬냐고 할 정도면은 그 형님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누군가 감시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 마음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죠. 그 애들도 나를 의지하고 나도 걔들도 의지하고 그러니까 이제 더 보고 싶죠. 야, 속초 시청도 50년 만에 오네. 북한에 사는 거지. 여기서 몰랐는데. 우리가 먼저 들어갔고 우리가 내적 어떡하지? 조금 늦게 들어왔지. 우리가 50년 넘죠. 50년 넘지. 네. 22살 때니까 내가 영장을 받아놓고 들어갔다고. 그때 형님은 북한에서 군인으로 갔어야 돼. 영장 거기서 받고. 아이고, 뭐 아버지, 엄마, 형제가들 다 있는데 내가 왜 거기 있어요? 심은서 선생님. 네네. 선생님 죄송합니다. 너무 늦어가지고. 아니. 선생님 저기 안에 자리 주시고. 어딘데요? 이쪽. 80년대까지 납북 귀환 어부는 총 3,600여 명.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직권조사 결정을 내렸지만 현재로선 특정 기간에 한정돼 있다. 섬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희생자가 발생. 이미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올 2월 달에 건소루 사건과 풍성호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하면서 직권조사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되었고 직권조사가 65년부터 72년간이 우선적으로 진행된 이유는 그때 당시에 신청된 사건들을 우선적으로 직권조사 범위에 넣었기 때문입니다. 위원회가 진실규명 결정이 있고 일단 이분들은 북한에 갔다 오셨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사실이고 북한에 다녀온 게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방공법, 국가보안법, 수산업법 등으로 처벌받은 것에 대해서 좀 억울하지만 이걸 어떻게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그냥 자포자기하고 살아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 몇 년 동안 계속 노력을 하다가
진실화해위원회, 과거사위원회 분위기와 또 지역사회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납북기한어부 문제가 정말 전면적으로 수면에 떠올랐고, 더 중요한 포인트는 피해자들이 내가 더 이상 전과자, 범죄자가 아니다라고 이제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납북귀환 문제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납치되어서 끌려가고 있는데 국가가 보호해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인식이 이제 점차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오늘도 지금 너무 많이 모이고 여기까지 오고 이러다 보니까 지난 7월 춘천 법원에 모인 납북귀한 어부들. 뭐 그렇게 걸리겠습니까? 복잡하지 마세요.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그래서 비를 피할 정도의 공간에서 우리가 하는 게 양해해 주시면 좋은데, 그래서 여기 춘천법원 뒤에 보이죠? 네, 그거 보이게 이렇게 할 거예요. 납북 기한업으로서 국가 폭력으로부터 고통받는 분들을 찾아서 재심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이 시민 모임의 목적이자 목표입니다. 근데 아직도 방문법이라는데 거기에 얽매 있는 사람은 내가 나오는 것 자체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해. 이게 말이 됩니까? 국가에서 방송을 해가지고 기한어부들에 대한 정말 명예회복을 해주는 것이 국가에서 해줘야 되는데 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지고 반려하게 하느냐. 승혜우가 납북되고 9년 후 임봉남 역시 똑같은 일을 당해야 했다. 80년도 8월 1일 날 속초항에서 남진호라는 배를 타고 18명이 오징어 잡으러 이제 출항을 했는데 우리가 그때 고기를 좀 빨리 많이 잡는 바람에 조기 귀향을 하게 됐는데 뭐 빨간 글씨가 쫙 보이는 거야. 조선노동당 만세 이렇게 써놓은 거야. 내가 잘못 봤나 하고 군인을 보니까 군인 우리 해군 철무하고 약간 틀린 거야 이게. 아, 다리가 뚝 잘라진 것처럼 털썩 주저앉았어. 그 사람들 말로는 우리가 조금 넘어섰대. 여기서 바다 생활하다가 객지 나가니까 살 수가 없어.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는 거지. 뭐 기술도 없고. 강어 한 마리 이것도 입찰은 하긴 하는데 그렇게 값이 비싸진 않아. 지금은 이제 세월이 좀 흘러서 많이 지워졌는데 그래도 이제 곤충 들고 들어와서 무조건 잡아갔잖아. 아무 그것도 없이. 그리고 가서 무조건 들어가자마자 뭐 때문에 잡혀왔는지 알지? 그래서 모른다니까 바로 군합벌로 막 지지 밟았잖아? 그 다음에 또 겁에 바짝 질려가지고 계속 고문만 시작된 거예요, 고문. 끔찍스럽지만 끝이었어요.
지금도 그것 때문에 많이 예, 몸이 불편한 데도 많고 아픈 데도 많고 하니까 마음이 아파요. 납북과 귀환, 그리고 고문과 간첩 조작. 판박이처럼 반복되고 또 반복된 납북 귀환 어부들의 고통.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때가 고칠 수 있는 네네네, 여력이 알겠습니다. 돼야 일단 되는데 몇 시 정도 오면 되겠습니까? 한 시간 후에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형님 뭐 내 기술을 배워서 써먹으시려고? 내 기술 실적 눈여겨봐갖고 배워갖고 써먹으시. 야, 써먹을 것도 대우 없다. 아유. 이게 앰프가 여기 계신 분이 다 만든 거예요. 이거 저거 이거 진짜 귀한 것들이야 다 이 앰프들이. 여기 계신 형님이 다 만드는 거야 이게. 이게 소리가 좋아. 여기에 내가 성학이라고 써놨잖아, 내 이름을. 이 동생 때문에 이상한 진공관을 하나 알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진공관이 소리가 참 영특하구나 해서 그놈을 이제 심어서 쫙 만들어 보니까 내가 그런 경우를 안 당했으면은 진짜 돈 벌었어. 솔직히 말해서. 그때 막 이제 성장을 하려고 이제 막 올라가는 단계에 그냥 아예 그냥 거나 간첩이라고 꺾어버렸으니까. 끌려가서 고문을 안 받아봤나? 절대 잊을 수 없는 그날, 1971년 8월 27일. 속초항을 출발한 오징어잡이 어선 승혜호. 어린 어부들은 각자의 사정을 안고 만선을 꿈꿨다. 웬일인지 유난히 오징어가 잘 잡히는 날이었다. 그래서 조기 귀향을 결정한 승혜호. 하지만 짙은 안개가 발목을 잡았다. 그 순간 안개를 뚫고 나타난 군함은 나만의 배가 아니었다. 그날 승혜호는 군사 분계선을 넘었던 것일까? 당시 경찰이 작성한 납북 경위도. 승혜호가 피납된 곳은 군사 분계선 이남. 하지만 경찰은 경계 소호를 감추기 위해 피납 장소를 북쪽에 표시했다. 집에 가고 싶은 마음에 그래서 그냥 나 집 보내줘 하고 뭐 하여튼 몽둥이 같은 걸 들고 유리창을 다 깨고 뭐 하여튼 난동을 벌였죠. 사실은 저희가 좀 납북됐을 때 굉장히 강압적인 분위기 그런 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쪽에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저희를 접한 건 사실이에요. 거의 산업시찰, 대표적으로 함흥 비료공장이라든가 영광제철소인가 그리고 뭐 많이 다녔죠. 당시 남한보다 경제력이 좋았던 북한은 자신들의 성과를 과시했고 어부들은 매번 감상문을 발표해야 했다. 그것이 주로 김영수였다. 그렇지만은 거기서 시키니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할 수 있는 뭐 여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용수가 상당히 지목이 된 거예요.
야가 빨갱이로 혹시 변질이 안 됐나. 그런 식으로 계속 사찰 대상에서도 더 이제 유난히 이제 사찰 대상이 돼가지고 정말 고통스럽지 않았나. 그 형님 같은 경우도 일단 납북기한 오브 사건도 사건이지만은 보안사 사건이 빨리 먼저 해결이 돼야 돼요. 왜냐면은 진짜 피해자잖아요. 그 피해자 형님 때문에 그 가족이 한마디로 완전 망가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가족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빨리 뭔가 이렇게 좀 정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사실은. At 1331 is now approaching platform 2. Please wait behind the yellow safety line. (10여 년) 전 진실화해위원회 1기 조사관이었던 변상철은 김영수 간첩 조작 사건을 담당했다. 아, 너 진짜 왜 이렇게 전화기를 다 바꾸시고 번호도 바꾸셔가지고 잠적을 하셨어? 기우자라면 뭐 남이 낯선 사례로 오는 것도 누가 찾아가나니 좋아. 낯사례. 납북기한 오브 사건은 크게 그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분들이 그 어로 작업을 하다가 납북돼서 돌아온 직후에 발생한 사건. 그 다음에 뭐 한 5년, 10년 그 이상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간첩으로 몰려서 경찰이나 그 보안대에 의해서 간첩으로 뒤늦게 조작되는 사건으로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랜 설득 끝에 다시 만난 김영수. 마스크를 벗어요. 다른 방송사에서도 막 뭐 인터뷰 한번 하자거나 이런 연락 받아보신 적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외부 연락을 다 끊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설악일보에서 이제 네. 신문에 연재 한번 하자. 1년 기간으로 해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하려고 이제 하다가 경찰서에서 이제 카트 시켜가지고. 그게 아버님 몇 년도예요? 거기 우리 아가 15은 15년 전이니까 10년이니까 2001년인가 2년인가 그랬대. 진짜 옛날에. 예. 진짜 옛날에. 그때까지만 해도 진짜 아직도 그런 게 있었던 말씀. 아이고, 제가 여기 상급이 된 지가 이제 해제된 지가 완전 해제는 아니고 상급이 이제 끝난 지가 불과 이제 한 4년밖에 안 돼요. 진짜요? 예. 그러면 말씀하신 해수로 한 5년 돼요. 저는 1954년
3월 6일 생으로서 김영수라 그럽니다. 예. 인터뷰 하시는 게 처음이시잖아요. 예. 마음이 어떠신지 좀 여쭤봐도 돼요? 괜히 이제 떨리면서 한편으로 긴장도 되고 좀 부담스러운 면도 좀 있고 그런. 북한에서 귀환 후 고초를 겪고 입대를 한 김영수. 그게 그의 운명을 뒤바꿨다. 제가 이제 사회에 나와갖고 생활을 하려니까 암만 해도 힘들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장기 복무를 하면은 사회적으로 제 생활이 안정이 되고, 그리고 또 군대 생활을 이렇게 해보니까 차라리 군대에서 사회에 나와서 감시를 받고 그렇게보다 군대에서 생활하는 것이 훨씬 편할 것 같아가지고 하사관 이제 지원을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군대 내에 기하당을 조직하기 위해서 장기 복무 지원을 했다고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다가 이제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서빙고 분실에 강제로 갔죠. 가가지고 거기서 14개월 동안 온갖 고문을, 물고문, 전기고문, 구타는 말할 것도 없고, 제가 만난 사람 다 이름을 대라 해가지고 엄청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와서 조사를 받고 가고, 심지어 제 여동생이 보는 앞에서도 저를 때리고 구두발로 막 구두를 벗어서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총 감옥에 살해한 게 14년이나 돼요. 보통 1년 전후에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았던 다른 납북 귀환 어부에 비해 2차 간첩 조작으로 10년을 더 옥살이했던 김영수. 제일 견디기 힘들었던 거는, 지금도 힘들지만은 사회에 나와서 손가락질을 받는 거. 그전에 나하고 친했던 사람들도 전부 다 빨갱이래. 그래서 속초에서 못 산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아유, 저 갓나 새끼 북청영감 아들 아니야? 아유, 저 빨갱이 새끼 집안을 다 말아먹고 하고 뭐 저렇게 낯짝 두껍게 댕기느냐, 그런 소리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난 제일 힘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희 형제들하고, 그러니까 가족이었죠. 풍지박산 돼버리고, 나하고 이제 같이 댕기던 동창들하고 주위의 사람들이 완전히 외면할 때,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귀환 후 대공용의자라는 꼬리표를 채워 끊임없이 감시했던 경찰과 보안대. 납북 귀환 어부들은 너무나 쉽게, 그리고 필요에 의해 간첩으로 만들어졌다. 같은 납북 귀환 자인데도 내가 왜, 나만이 왜 이렇게 됐느냐. 사실상 성혜호에 있어 보면은 서로 접촉을 하는 게 이제 용납이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제 멀리 하게 된 거죠. 시를 쓰고 문학과도 운동도 많이 하고 싶었고 그림도 그리고 싶었고 진짜 꿈이 부풀었어요. 그런데 그 꿈을 키울 수가 없잖아요. 저는 지금 뭐예요? 20대부터 지금 이 나이 먹도록 청춘 일생이 없어진 거예요.
영수 만나면 참 고생 많았고 참 모진 어려운 고생 속에서 모지게 살아왔다고 하고 싶은 얘기지. 그 감동이 안 나겠습니까? 10년 몇 년 동안 살면서 그 죄 없는 사람을 그렇게 가다놓고 지 인생 다 맞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를 가슴 속에 진짜 눈물 나죠. 보고 싶다는 얘기를 먼저 해주고 하고 싶네요. 보고 싶다. 마음 아프죠. 결국은 그래 됐네요. 정말 가슴 아픈 그렇게 되고 말았다. 북에 갔다 온 사람들이 하나같이 영수가 그렇게 됐구나. 저는 진짜 몰랐어요. 그냥 사찰 대상으로 굉장히 고통이 남보다 더 많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정말. 2022년 9월 7일 승혜호에 대한 재심을 결정할 신문이 이루어진 이날은 북한에서 돌아온 지 정확히 50년이 되는 날이다. 네, 형님. 홍학이나 상호형 어땠어? 여기 왔어요. 상호형은 어땠어? 네? 상호형. 상호. 김상호 형. 여기 있잖아. 누구요? 어우, 상호 형님이구나. 이야, 오랜만이요. 참 오랜만입니다. 야, 많이 늙었다. 그럼. 나도 늙었지만 해도 난 이렇게 됐다. 저 머리도 다 빠지고. 아이고, 그래도 형님 건장하시는데 뭐. 건장하기는 뭘 건장해. 아이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올라가서 무슨 일 해먹고 살았네. 뭐 직장에 좀 공사장 일하러 다니고. 예, 직장에 좀 다니다가 뭐 공사장도 다니고 그래서. 야, 인생살이 참. 그 석가바이 난 기억이 나는 게 석가바이가 그 악후에 걸러오는 그 말에 이놈아 깜빼다. 야, 배에 앉아가서 북한 이거 어떡하면 좋겠냐. 제 1025 법정 102호 법정 102호 법정 102호 법정 여기네. 포승줄에 묶여 걸어 들어갔던 길. 50년 만에 다시 그 길에 선 납북 귀한 어부들. 이 법정으로 다시 들어가기까지 너무나 멀고도 힘든 길을 돌아왔다. (50년) 전 외면했던 이들의 억울한 목소리에 법원은 다시 귀를 기울여줄까? 사건 번호 2022 제노 5. 그리고 아직 쓰이지 못한 하나의 이름, 김영수. 소위 말하는 흔히 말하는 명예회복이라 하겠죠. 그것까지 거창하게 명예회복도 필요 없어요. 저는 단지 그 시대에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많았다. 다시는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는 색안경을 끼고 바라봐서는 안 된다. 그 사람도 괜히 눈물 나네. 똑같은 인간이다. 그거면 돼요. 됐으면 한 말이에요.
북위 38도 36분 51초. 한반도의 이념의 경계선이 그어진 지 70년. 분단이 낳은 비극의 수평선 위에선 납북 귀환 어부들. 이들은 5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를 견디고 또 다른 힘겨운 싸움을 시작했다. 과연 이들에게 드리워진 해문은 언제쯤 거칠 수 있을까?